성수동 건물주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올렸구나. 리모델링하죠. 빌딩을 네. 여기에 맞아, 용적률이 400%인 준상업 지역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올리고 싶은 욕망이 너무 큰 거야. 6층, 10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그럼 임대료가 몇 배가 되네. 그러다 보니까 성수동에 사람만큼 많은 게 지금 크레인이에요. 공장 부지를 밀고 그리고서 빌딩을 만들잖아요. 성수동은 망해요. 그러면 네. 그 다음은 어디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어디로 아. 모여지십니까? 우리가 거기에 또아리를 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똥알이요? 돈 이야기 파고드는 시간. 안녕하세요. 머니디깅 클럽의 MC 박정호. 신혜원입니다. 네, 기자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우리 어느 걸 배우기 위해서 특별한 게스트 분 모셨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네. 자영업인데요. 예. 대한민국에서 자영업 얘기할 때 이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봐야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손만 대면 터져요. 핫플 제조기. 최고네. 네, 자영업계의 어떤 뭐 유재석? 자영업계의 손흥민? 이 정도면 될까요? 최고네요. 네, 글로우 서울의 유정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초반부터 누굴 죽이시려고 네, 손흥민 누님을 네, 여기서 네. 느님 네. 이유는 이유. 이야. 네. 아, 전혀 아니고요. 네.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밀착해서 같이 구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머니디깅 클럽엔 처음 오셨으니까 자기소개 한번 멋지게 부탁드립니다. 핫플레이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공간 전문가 유정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하. 제가 말했잖아요. 손만 대면 핫플이라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누가 만들었길래 이렇게 멋있어? 하고 알고 보면 유정수 대표님의 손이 탄 그런 곳들이 꽤 있죠. 예. 그러면 원래 그런 공간과 관련된 뭐 실내 디자인, 공간 디자인 뭐 이런 걸 전공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천문우주학 전공했어요. 오. 네, 그래서 대학을 다닐 때는 사실은 이제 과학을 많이 꿈꾸고 이제 배웠었는데 네. 어쩌다가 우연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가게에 투자를 하게 됐어요. 예. 네, 근데 그 가게가 힘들어지면서 제가 사장까지 맡아서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매장을 이제 다루다 보니까 장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눈을 떠서 네, 지금까지 좀 이르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투자를 제안했던 친구가 그거였어요. 너무 뛰어난 요리사여서 저는 이 친구가 요리사에다가 다음에 인플루언서, 셀럽이야.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갖추고 있네. 무조건 성공하겠다. 이렇게 저도 믿고 그 친구를 딱 투자를 했었는데 역시 실제로 오픈해봐야 알더라고요. 힘든 상황에 내가 네네. 직접 한번 살려보자고 뛰어드셨고 그렇죠. 살려냈고 네. 그 재능을 발견하고 네. 본격적으로 해보자.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군요. 그때 그래서 최악의 브랜딩과 최악의 상권을 둘 다 골랐어요. 그게 익선동이었고 네. 왜냐면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던 익선동에 매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초반에 한두 달은 친구가 팔아줘요. 네. 그런데 그 친구들도 뭐 두세 번이지 그렇죠. 언제까지 그 가게만 올 거야. 맞아요. 그리고 브랜딩도 엉망으로 돼 있었고 그 요리사 하는 친구가 고객들이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는 모든 걸 다 팔았어요. 자기가 할 줄 아는 거. 그래서 다 맛있고 다 좋은데 여기에서는 태국식 팟타이를 먹고 있는데 옆에서는 피자를 먹고 있고 여기서는 소주를 마시고 있고 이상한 매장이 된 거예요. 네, 장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됐죠. 네. 저는 일단 자영업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예. 대략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게 당연히 브랜딩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업종을 고르느냐, 그 다음에 어디서 하느냐. 사람들이 오고 가야 거기서 장사가 되니까 상권. 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핵심 포인트죠.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상권이 더 중요합니까? 업종이 더 중요합니까? 안타깝게도 업종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실제 상권이 더 중요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갈수록 상권의 중요성이 좀 비껴나가는 업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찾아서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명확하게 빨리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많이들 상권의 중요성을 요새는 찾아오는 곳이니까 상권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네.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사의 고수들은 아직도 상권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 까다롭게 많이 보는 건 맞는 것 그래요? 같아요. 네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곳이 요즘 가장 핫오브 핫플레이스인 네네. 성수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 수많은 핫플레이스가 있는데 뭐 홍대, 이태원, 가로수길, 압구정 여러 곳이 있는데 요즘 왜 성수가 가장 핫해진 겁니까? 우리가 핫한 공간들을 볼 때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여기가 핫해서 이 거리를 딱 그냥 걸어보고서는 핫한 매장들이 되게 많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핫한 거로 생각을 하지만 근데 실제로 공간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적인 측면 우리가 배산임수 이런 거 많이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설마. 이 지역적인 네. 이 위치 네.
풍수지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기가 좋은 거 말고. 난 또 그 엘로드 들고 와야 되나? 지금 수맥이 흐르나. 예. 네. 그래서 갈 때 이걸 네. 봐야 되나 했는데 네, 네.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그럼 왜 배산임수라고 배산임수 그러니까. 같은 네, 지역적인 특성이 바로 지리적인 특성이랑 되게 중요한데 가령 저희가 신촌의 몰락 이거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오, 예. 네. 신촌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정말 핫한 곳이었고 최고였죠. 홍대는 아직 뜨기 전이었거든요. 30년 전이에요 거의. 근데 지금은 완전히 입장이 역전이 됐죠. 홍대 쪽은 핫하고 신촌은 계속 이제 안 좋은 상태에서 이걸 살아나기가 힘든데 사람들이 그냥 왜 그러지라고 했었을 때 홍대에 좋은 컨텐츠가 많아서 그것도 당연히 맞는 거죠. 근데 신촌은 기본적으로 상권이 만들어지고 나서 확장할 기회를 놓쳤어요. 스스로 성장하지 않으면 가만 유지되고 요 정도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상권은 자연스럽게 퇴화됩니다. 예. 네, 성장하거나 아니면 축소되거나 예.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가게를 열라고 알아보는 사람이면 이 동네가 성장하는 상권이 될지 정체될 상권일지를 어떻게 알아보죠? 자, 신촌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신촌역에서 연세대학교 가는 그 중앙이 신촌로가 사실은 제일 중앙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옆으로 블럭을 한 블럭만 가서 연세대를 바라보고 신촌역에서 왼쪽으로 가시잖아요. 그럼 한 블럭 건너가면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면 언덕이 나오죠. 맞아. 그리고 오른쪽 이대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노고단이 있어요. 맞아. 네, 거기도 엄청난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신촌의 상권이 양옆으로 확장을 해서 이대나 아니면 옆쪽에 있는 홍대 동교동 쪽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큰 언덕들이 신촌이 분지 지역이에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존재하는 상권 외에 옆쪽에 거대 상권으로서 홍대같이 확장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홍대는 홍대에서 합정 가는 길, 그리고 홍대에서 연남동 가는 길, 홍대까지만 살짝 언덕이 있고 나머지가 다 개활지예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잖아요. 네,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홍대에서는 걷기 좋은 길, 그게 기본적으로 핫한 상권의 1번이에요. 그런데 홍대 상권은 거기에다가 국가에서 연트럴파크까지 딱 만들어 주니까 활용 정점을 찍은 거죠. 딱 지금 가면은 꽃 양옆에 쫙 끼고 이제 걸어 다니면서 데이트 코스 좋거든요. 그래서 걷기 좋은 길이라는 특성에서 성수동이 서울에서 또 특별할 정도로 평지고. 언덕이 없는 평지예요. 그래서 그냥 걷고 하다가 성수동에서 보통 데이트 하시는 분들이 목적지를 정해두고 걷는 게 아니고 그냥 걷다 보면 골목 넘으면 이거 재밌는 거 나오네. 걷다 보면 또 재밌는 거 나오네. 그렇게 하다가 언제쯤 멈추는지 아세요? 아마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거예요. 사람이 이제 너무 뜸하다. 그리고 골목이 좀 어둡다. 그럼 돌아가자. 그렇지. 이렇게 배리어가 눈에 보이는 배리어로 신촌처럼 무슨 언덕이나 이런 걸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배리어가 만들어질 때 그 동네들은 이벤트만 만들면 그럼 이벤트에 따라서 계속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확장돼서 상권이 커지는 게 뭐가 중요했냐? 이 상권이 떴다 그랬을 때 한정된 수요면 네. 수요 공급이 한정이 되잖아요. 그 비용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옆으로 퍼질 수 있는 상권은 임대료의 상승폭이 조금은 완만한데 근데 옆으로 퍼질 수가 없고 딱 여기 정해진 상권만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료가 폭등해요. 한 번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한 매장이 빠졌을 때 새로운 매장에 좋은 콘텐츠가 들어오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 성수동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핫한 이제 만들어지는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무장길에 진을 치고 있지만은 새로 만드는 카페나 이런 데들은 연무장길에 임대료가 평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인데 30평짜리 카페를 하면은 임대료가 3천만 원인데 근데 커피 팔아서 그거를 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카페가 못 생겨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신촌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신촌로 옆으로 전부 다 기업들이 다 차지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카페를 만들려면 뭘 해야 돼? 노고단 위까지 올라가야 돼. 아니면 동교동 언덕 끝까지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접근성이 불가능한데 성수는 그냥 평지를 따라서 내가 성수역에서 멀어졌을 뿐, 연무장길에서 5분 정도 걸렸을 뿐이지만은 사람들이 훨씬 더 접근성이 좋은 이런 상권들이 오래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상권 얘기하시면서 꺼낸 키워드가 지대였고. 네. 리테일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객을 수직으로 10m 올리는 것보다 수평으로 100m 가게 하는 게 더 쉽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단이 조금만 있어도 이건 잘 안 올라가려는데 그냥 평지잖아요. 그럼 그냥 계속 쭉 가는 거는 가요. 네, 그래서 어떤 쇼핑몰이든 1층이 아무리 길어도 1층은 다 차는데 근데 2층으로 올라가면 절반,
3층으로 하면 다시 거기서 절반. 이렇게 해서 2분의 1의 법칙이 층이 올라갈 때마다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쇼핑몰들이 맨 위층에 제일 핫한 걸 어떻게든 넣어서 이 유동을 계속 위로 올리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지인 거 말고 상권이 붐업이 일어나는 또 다른 요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있죠. 뭡니까? 저는 이걸 잔존가치라고 하거든요. 저희 가로수길 같은 거 애플스토어가 들어갔다. 네. 그러면은 물론 애플스토어가 워낙 장기 계약을 해서 조금 특수한 케이스지만은 어떠한 핫한 매장이 생겨서 그곳이 일시적으로 붐을 일으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매장이라는 거는 이 아이템은 어때요? 상설적인 가치가 아니고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가치잖아요. 그렇죠. 여기 매장 있을 때 되게 좋았다가 그 매장이 없어지면 갑자기 여기가 볼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부동산적으로 완벽하게 변하지 않는 가치를 여기에서 가지고 있을 때 그 상권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업이 망했을 때 잔존가치 평가하잖아요. 네. 그 망한 기업들의 최종적인 자산 내역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빚 정리 다 한 다음에 뭐가 남는지를 보잖아요. 그게 무엇인지를 상권에서 우리가 그 맨얼굴을 봐야 돼요. 가로수길 같은 경우가 오래가지 못했던 이유가 당연히 건물주들의 욕심으로만 사람들이 이제 귀결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맨얼굴이 좋지 않았다. 거기에 힙한 카페나 매장들이 막 들어서 있을 땐 되게 그럴듯한 공간으로 보였었지만 임대료가 오르고 나서 그 매장들의 퀄리티가 바뀌고 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더 이상 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매장이든 아니면 어느 공간이든 다 똑같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익선동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임대료가 저희가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 비해서 거의 한 20배 가까이 올렸거든요. 20배요? 네네네. 예전에 저희가 처음 매장 만들 때 임대료가 30평 한 옥이 100만 원이었어요. 네, 지금은 근데 30평 한 옥이 한 거의 근데 여전히 익선동에는 기본 볼거리로 한옥 마을의 좁은 골목이지만 익선동 특유의 레트로한 이 분위기, 이 익선동의 분위기는 여전한 거예요. 특정 매장이 바뀌는 게 익선동에 큰 타격을 주지 않아요. 왜냐면 이 한옥길이라는 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있지만 이런 시그니처 매장, 이 동네를 상징하는 매장들이 자리를 버텨주고 있으면 그 자체가 또 사실은 잔존가치가 되기도 하고. 이거가 되게 무서운 게 그렇게 됐었을 때 대부분 그분이 그 건물주일 확률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임대 매장이었을 때는 길어야 5년, 10년을 버티시는 분들도 많이 안 먹고 그러면 매장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었던 초창기 임대인들이 동시에 빠지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확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태원이 힘들어진 게 새로 바뀐 임대인들이 들어오면서 전부 다 임대료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려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술이라던가 이런 영업이익률이 높은 업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태원역 주변에 술집밖에 안 남게 돼요. 식당들이 전부 다 없어지고 술집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그냥 거기가 방거리만 되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예전에 이태원은 정말 핫한 콘텐츠가 많았어요. 맞았어요. 네, 정말 특이한 음식집, 몽골 음식집, 프랑스 음식집을 가면 점원들이 다 프랑스인이고, 네, 그래가지고 오렌지 가자미를 잘 모르고 프랑스 말이어서 그래서 이거 그냥 먹을까 하고서는 좀 싸서 시켰는데 오렌지 소스에 절인 가자미를 줬는데 아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 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태원의 매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가게 모두 없어져. 투자적인 접근으로 만약에 이 상권에 내가 장사하다가 1, 2년 있다가 딱 핫해졌을 때 그때 권리금 주고 팔 거야. 이러신 분들은 그 주위 부동의 가치까지 보실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10년, 20년 장사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아예 건물을 구매하고 싶다? 그랬을 땐 그 부동의 가치를 보시는 게 여기 지금 누가 언급해서 BTS가 왔다가 가지고 핫해. 몇 년 못 가요. 그 이슈가 실제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줘요. 왜냐면 사람들이 상권을 보러 왔었을 때 유동 인구가 엄청 많거든. 매장들에 그리고 손님 가득 찼거든. 그러면은 갑자기 이게 매매가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된다. 지금 말씀 주셨던 입지의 고유의 부가가치 그 중에 말씀 주신 사례는 물성이 독특한 거를 주로 예를 들어 주셨어요. 익선동이라는 한옥 그리고 성수동이라는 옛날 창고 거리를 리뉴얼한 독특한 맞아요. 물성. 네네. 그러면 첫 번째 상권이 발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 평지가치 확장성이 있고 사람들이 쉽게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임대료도 폭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배회하면서 또 재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두 번째는 여기 독특하되 똑같은 올리브영이 있더라도 그 동네를 갈 만한 독특한 물성이 중요한 것 같은데 역시 교수님, 지적 능력만큼은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해 저도 주시다니. 출연료 값은 해야 하잖아요. 안 그러면 잘립니다. 그럼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독특한 물성이 있는 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맞아요. 정말 소수예요. 그래서 핫플레이스는 소수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애시당초에. 그렇구나. 네. 저희가 일본을 가더라도 일본에서 유명한 거리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정말로 몇 군데가 안 되거든요. 이 핫플레이스는 일본의 모리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모리그룹이 최근에 이제 오픈한 거리들이 되게 핫해졌는데 모리그룹은 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40년을 기획을 해요. 내 대에 못하면 그 자식들 대에서 만들어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핫한 거리를 만든다 그랬을 때 즉각적으로 뜨고 빠르게 반응이 있을 곳이 아니라 서울에서 스토리가 있는 곳들을 빠르게 찾아야 되고, 강남에서는 사실은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공간이 강북은 가능한데 강남은 아예 없잖아요. 네. 그럴 때는 사실은 인공적인 조성이 국가적인 기획까지 들어가야지만 되는 게 많기는 해요. 정책적인 어떤 노력도 네네. 있어야. 그러면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수많은 나름대로 레트로 감성이 있거나 독특한 물성이 있거나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후보지들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저 때는 선배들이 불러가지고, 야 정호야 우리 회사 근처로 와, 내가 고기 뭐 아니면 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스럽게. 그래서 끌려갔던 데가 을지로 뒷골목인데 네. 지금은 거기가 힙지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티핑 포인트는 뭐가 작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힙지로로 을지로가 뜨기 전에 네. 그때 익선동이 더 먼저 떴고, 네. 예, 그리고 나서 한 자꾸 2년 후에 본인 가게 근처만 얘기하지 말라고요. 익선동에 오라는 소리 계속하지 말고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아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봅시다. 네. 사대문안이 왜 사대문안이 좋냐 네. 했을 때 엄청난 광활지잖아요. 그렇죠. 네, 다 평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동에서 을지로까지가 네. 사실은 전철로는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이면은 그럼 을지로까지 모두 다 커버가 되고 네. 걸어서 15분이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힙지로에 사실 가시는 그 고객들이 명동 근처에 있는 엄청난 오피스 단지의 사람들이 예. 힙지로까지 걸어가는 게 사실은 어렵지가 않다. 아. 그래서 생활 배우 수요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는 관광객 수요까지 더해지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은 1, 2의 법칙이 거의 전체 모든 거를 지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 네, 그래서 교통의 유지만큼이나 그곳에서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소비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원래 본성이 있는 무언가 있는데. 구동의 가치. 아. 근데 성수동 같은 경우 우리 지금 녹화하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왜요? 네, 본연의 가치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 성수동 같은 경우에 힙한 곳들은 대부분 오래된 공장 부지에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여기에 지금 힙한 MD들이 네. 다 그걸로 만들어진 건데, 맞아요. 근데 성수동 건물주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기 시작한 거죠. 어떤 일이 생겼어요? 네. 올렸구나. 리모델링하죠. 빌딩을 네. 올리게. 아, 여기에 맞아, 용적률이 맞아. 400%인 준상업 지역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올리고 싶은 욕망이 너무 큰 거야. 창고 건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겠어요? 단층이겠죠. 천고는 엄청 높은데 근데 5m, 7m, 10m 됐는데 밑에 한 층밖에 못 쓰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허물고 여기다가 6층, 10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그럼 임대료가 몇 배가 되네? 네. 이 욕망을 당연히 이건 개인이 참을 수 있는 건 아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수동에 사람만큼 많은 게 지금 크레인이에요. 그래서 저 크레인들이 전부 다 공장 부지를 밀고 그리고서 빌딩을 만들잖아요. 성수동은 망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어디로 그다음. 보여지십니까? 이 정도 되시면 흐름이 보이시잖아요. 네. 우리 대표님이 대학 시절에는 신촌에서 놀다가 또 압구정에서 놀다가 네. 성인 됐더니 압구정 신촌에서 안 논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로수길도 갔고 어디로 갔고 경리단길도 갔고 했고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그 다음 핫플레이스 우리가 거기에 또 알을 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똥알이요? 신규 핫플레이스가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진짜요? 신규 핫플레이스가 생기기보다는 지금은 기존의 핫플레이스에서 연결된 저희가 그거를 기존의 핫플레이스 처음 생성된 곳을 전 부모상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연결된 곳을 자식상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식 이후에 손자가 어디가 될지는 연결된 곳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아하. 네, 그래서 자 홍대로 들으면은 홍대가 부모님, 자식이 연남동, 연희동이 손주가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 상권에서 너무 내가 새로운 곳을 개발해야지, 새로운 곳을 찾아야지. 저도 새로운 곳 찾았다가 사실 쓴맛을 많이 봤습니다. 아, 네, 예, 예. 그래서 그것을 핫플레이스로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곳들에서 우리가 더 확장되어서 나간 곳들 중에서 골라야 그래서 된다. 상수성 있는 곳들이 되게 많이 있다. 그래서 성수동 같은 경우도 성수동에서 건대 입구까지, 성수동에서 수성까지 이 연결되는 그 지하철역의 그 주변에 메인 거리보다 임대료로 따지면 5분의 1밖에 안 되는 곳들이 아직도 꽤 많이 남아 있어요. 여기서 장사를 하시는 게 리스크를 덜지, 저희가 익선동에 초반에 들어갈 수 있던 건 사실 천운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저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 뭐 저희 말고도 익선다다 같은 좋은 크리에이터들이 동시에 모여서 그 동네를 바꾸고자 하는 의기투합이 잘 맞았는데, 그래서 그 사례를 보시고 로컬 크리에이터를 꿈꾸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지방에 가시면.
예, 내가 이 지역을 살려보겠어. 그래서 이 지역을 제2의 익선도 제2의 뭐 핫플레이스를 만들겠어. 라고 도전을 하시는데 애시당초에 인위적으로 만든 핫플레이스가 사실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네. 네, 고유의 물성이 없는데 인위적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면 근데 이제 상권이 그러니까 엄마 상권, 아빠 상권에서 뭐 자식 상권, 아들 상권 확장이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고 새로운 상권이 나오기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아예 좀 죽었다라고 했는데 부활하는 상권들도 맞아요. 있어요. 압구정 예를 들면 다시 압구정 살았어. 로데오. 다시 네. 살았어요. 그거는 무슨 비결이 있길래 맞아요. 가능했던 거예요? 로데오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 협의회에서 임대료를 20년 전 가격보다도 더 낮게 책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체 회원들이 로데오 쪽에 80% 건물주가 전부 다 하나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임대료를 평당 25만 원 정도 수준으로 맞춰줬었다. 평당? 예. 와. 그러니까 연무장길이나 이런 데 4분의 1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사를 할 수 있는 이제 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은 사실은 갈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쇼핑몰이나 백화점 말고 내가 그냥 이렇게 거리 돌아다니면서 쇼핑하면서 뭔가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럴 수 있는 곳이 애시장초에 정말로 드물어요. 네. 너무나 대형 빌딩들이나 아파트 단지로 전부 다 가득 차 있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시장초에 여기에 상업적인 성격이 사실은 살아나야 되는데 근데 임대인 협의회가 사실은 20년 전에 절대 협의가 안 돼서 그 지역의 임대료가 50만 원, 60만 원까지 오를 때 20년 전인데 네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는 공실 상태에서 너무나 오랜 기간을 버티다 보니까 아 우리가 이곳을 일단은 살리는 게 더 우선이겠다. 이건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다른 여러 곳에 사실은 건물주분들이 이걸 좀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코로나19 터지고 난 뒤에 우리나라는 오프라인 상권이 확 죽었고 그래서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 이런 데 근처에 공실 많고 원래 장사 잘 됐던 데도 공실이 되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일본을 가보면 똑같이 디지털 전환도 많고 코로나19 거쳤는데 그 노포 가게들부터 해서 새로운 상권들도 계속 잘 버티고 오프라인이 가고 있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우리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게 일본은 건물주들이 임대료 잘 안 올립니다. 국가가 규제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네. 그러다 보니까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가게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코스트가 얼마 안 되니까. 진짜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오래된 내 임대인을 내쫓지 않고 맞아요. 계속 오래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약간 미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서 20년, 30년 장사를 하는데 건물주가 아니신 분들도 되게 많은 거죠. 그리고 이것도 궁금했어요. 상권마다 연령대가 있어 버리더라고요. 힙지로는 전통적으로 다시 살아났어도 우리 기성세대들이나 직장인들이 갔던 곳이 야 거기 맛집 생겼다 다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젊은 계층으로 바뀌어 버리고 그러면 어느 나이대에 상권으로 형성되는 건 뭐가 좌우하는 겁니까? 나이대에 형성되는 거는 사실은 아주 젊은 층과 네. 젊은 층이라고 했을 때는 대학생, 네. 대학생과 그 이하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저희가 상권에 있었을 때 고등학교까지의 학생들이 있는 거고 대학교부터는 어른들이랑 엮었는데 지금은 생활 패턴이 대학생들이 사실 고등학생이랑 큰 차이가 없어졌어요. 그게 다르지 않아요? 네. 아. 대학 가자마자 술 맨날 밤늦게까지 삐뚤어져 마시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대학생 때도 그냥 고등학교 4학년 같은 거예요. 그냥 공부하고 성적 잘 내서 취업 준비하기 바쁘니까는 사실 그래서 대학생들 소비 패턴은 거의 붙었고 직장에 가야 그때부터 소비 패턴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주로 갈 수 있는 상권과 그렇지 않은 상권으로 젊은 층이 가는 상권은 딱 두 개밖에 지금은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수장 같은 경우도 건대 입구로 가면 아예 어린 층이 가는. 그거는 그러면 값이 저렴해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신촌에 남아있는 일부의 상권이나 대학교 앞에 근처의 상권들이 대부분 그런 상권인데 가성비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많이 못 내는 컨텐츠만 들어가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임대 수익률이 높지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상권에 투자적인 열풍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힙한 곳이라고 했었을 땐 대학교 예전엔 앞이 사람들의 소비에 가장 많이 몰렸다면 지금은 직장인들 근처잖아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일지로 같이 직장인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성수동 같이 그리고 소비 능력이 있는 네, 계층이 로데오 갈수 같이 있는. 소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곳이 훨씬 더 지금 잘 된다. 저희가 대학교 때는 사실 대학생들과 40대 소비 습관은 사실 비교할 수가 없었죠. 네, 아주 다르죠. 네, 그런데 지금은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소비 습관이 비슷해요. 좋아하고 보는 콘텐츠들도 대부분 비슷해요. 네, 1에서 0포티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예, 왜냐면 그래서 똑같은 거 보니까 40대도 아직도 자기가 20대인 줄 아는 거야. 착각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소비하는 패턴은 정말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로 나누는 층에서 사실 지금의 40대가 특수한 케이스예요. 낀 세대로서 윗세대와 동화되기보다는 자신의 세대, X세대였던 그 당시에 어떤 자신의 폼을 계속 끌고 그 소비 연령대를 지금 한없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방송 이렇게 쭉 하면서 보니까 우리 신 기자님은 당연히 모범생인 거 알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대표님도 학교 때 잘 안 노셨네. 진짜 상권의 끝판왕을 얘기를 안 하시네. 어디? 나이트 앞입니다. 이걸 모르시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사실 태어나서 나이트를 안 가봤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이럴 줄 없어요. 알았어. 이걸 얘기를 안 해. 또 보니까 공부만 하셨어. 어쩌다가 그냥 잘못 투자해가지고 이 바닥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나이트 앞이에요. 나이트 하면 어디입니까? 한신포차 앞이죠. 안심포차 앞에. 네. 나이트는요, 맨정신에 못 갑니다. 아, 마시다 그래서 가야 돼. 먼저 그 근처에서 모여서 한잔 해요. 그럼 거기서 1차 했죠? 들어가서 또 한잔 합니다. 나가서 한잔 더 하실래요? 해요. 그럼 바로 앞에서 또 2차를 해요. 아, 그죠? 네. 그런데 만약에 잘 안 됐어. 그러면 둘이 야 나가서 한잔 더 하자. 그래서 또 2차를 해요. 기승전 한잔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트 근처는 1차, 2차, 3차까지 계속 돌아요. 상권의 끝판왕인데 이 나이트 상권이 제가 아까 말했던 잔존 가치가 있는 부동의 상권이 아니라 유동 상권의 끝판왕이에요. 아. 그 나이트의 생사 여부에 따라서 주변에 화라성 같이 가게들이 쫙 생겼다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맞네, 그 맞네. 나이트가 물이 별로래 이러면 물 이슈도 있고 그리고 물 이슈? 나이트는 영업 정지를 정말 잘 다. 갑자기 한 달간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은 나이트 앞에 상권이 갑자기 한 달간 초토화되네. 초토화돼. 상인들 전부 다 나와가지고서 막 대성통곡하고 너무 시루를 많이 타요. 나이트를 정말로 오래 하신 제 지인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트 세계에서 왕자를 논하는 건 초보만 하는 짓이다. 네. 왕자의 타이틀이 정말로 1년이 안 가서 서로 계속 바뀌니까 절대로 머물지 않는다. 네. 그래서 요 상권이 정말 위험한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태원 상권들에서도 잘 나가는 나이트 앞에가 정말로 북적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예약을 하고 줄이 기는 나이트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은 더 일찍부터 와서 대기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방송이 이렇게 빠져도 되는지 아, 우리 모르겠지만 상권 분석하는 거예요. 상권 분석이죠. 거기 인사이드. 네. 네. 그러면은 그 나이트가 있는 지상 위에 술집이나 이런 것들이 장사가 잘 돼요. 네, 갑자기 그 나이트 하나로 그 건물과 그 주변이 기사회생합니다. 근데 그 나이트가 이제 영업 정지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딱 끝물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거기는 가게들이 다 같이 1, 2년 만에 이거를 저는 이렇게 보면서 뭐가 떠올라면 바다의 심해에는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데 거기에 해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용수가 화산수가 또 나오죠. 그럼 그 근처에만 생물이 이렇게 삽니다. 그 분화구가 닫히잖아요. 그러면 생물들이 전멸. 네, 마치 이런 생태계가 조성이 된다. 나이트 클럽이 저는 진짜 상권의 끝판왕이라고만 생각했던 이유가 거기 청년들 봤더니 늦으니까 첫 차 올 때까지 그냥 근처에서 한 잔 더 하자 해요. 그래서 저는 상권의 끝판왕이라 생각했는데 영업정지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못했네. 이태원 할리스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24시간 하는 할리스예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 매장들이 거기에는 많이 있었죠. 이태원 할리스, 이태원 맥도날드 이런 데에서 또 이렇게 슬슬 뭐 나오는데. 아니 나는 나이트랑 클럽이 다른 건 줄 알았지. 클럽은 아, 가봤지. 클럽은. 그러면 나이트 상권 말고 이렇게 불러볼까요? 대학가 상권, 그리고 업무지구 상권, 그 다음에 그냥 주거 근처 상권. 각자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생활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상권이 있고요. 약속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상권이 있는데 의미는 다 약속은 특별한 곳에서 한다. 그러니까는 그냥 엄마 이따가 7시에 뭐 앞에 마트에서 보자 이거 말고 자기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데 우리 데이트할까? 라고 했었을 때 미리 정하고 가는 곳. 그런 약속을 정하는 곳들. 여기의 특징과 생활 상권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약속 상권은 주말에 한 번밖에 못 만나는 연인이 있어요. 그런데 데이트를 하는데 자기 오늘 우리 아랍 음식 하무스 먹으러 가는 거 어때? 예, 후무스 먹으러 가자. 딱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그래서 나 그런 거 안 먹어봤는데 한번 우리 먹어보자 하면서 좋잖아요. 그런데 다음 달에 우리 지난달에 먹던 후무스 먹으러 또 가자. 그러면은 엄청 그 음식이 마음에 들었지 않은 한 그걸 또 먹으러 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회사에서 오늘 짬뽕이랑 짜장면 시킬 건데 뭐 먹을래? 그러니까 저 지난달에 짬뽕 짜장면 저희 먹었잖아요. 또 짬뽕 짜장 먹어요? 라고는 안 하잖아요. 아이템의 주기성이 다르다. 그러니까 생활상권은 주기성이 매우 짧은 거. 예, 그리고 약속상권은 주기성이 짧은 거 한 거면 오히려 더 안 돼. 왜냐면 생활상권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익선동에 수많은 중국집들이 짜장면 탕수육을 파는 중국집들이 열 몇 개가 모두 만들어졌다가 다 3달 안에 망했어요.
왜냐면 익성동까지 나와서 사람들이 짜장면 그걸 먹고 싶진 않은 거예요. 네, 짜장면 탕수육을 먹고 싶진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르블란서라는 프랑스 음식점이 있거든요. 근데 10년째 잘 돼요. 네, 왜냐면 프랑스 요리는 익선동 왔으니까 특별하게 평소에 안 먹던 꼬꼬대? 뭐 꼬꼬당? 이거 뭐야?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하면서 이 와인에 절인 이 보라 축축한 닭이 나오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먹으면서 이게 프랑스의 맛이구나. 이게 저 불란서의 맛이다. 이러면서 그거는 드신다. 그래서 주기성이 매우 긴 음식을 하더라도 여기는 버틸 수 있는 게 4천만 명을 상대로 장사하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에 지금 1년에 2천만 명의 외국인이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6천만 명을 상대로 장사하는 거다. 일생에 한 번씩만 오셔서 드셔도 영원히 손님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먹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자영업을 한다? 그럼 요새 제일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동네가 어디야? 를 찾아가면 위험한 거네. 내가 하는 업종, 내가 하는 메뉴가 뭔지에 따라서 다르네. 상권도 종류를 봐야 되는 거네요. 백종원 대표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생활상권의 황제하셨던 거죠. 아이템을 보다가 주기성이 긴 거는 다 잘라. 그리고 주기성이 정말 짧아서 한국 사람들이 자주 시켜 먹고 자주 갈 수 있는 것들만 골라서 매장을 만드신 거고 저희는 반대예요. 저는 만들 때 주기성이 짧은 건 다 잘라요. 네, 그리고 약속 상권에만 저희는 매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백종원 대표님은 매장이 몇 천 개까지 늘어날 수 있지만 저희는 매장이 50개밖에 없는 게 이 시당초에 매장 만들 수 있는 곳 자체가 전국에 몇 개 안 없어요. 그리고 너무 많으면 희소 가치가 주니까 사람들이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럼 큰 돈을 벌려면 당연히 매장 50개로 무슨 큰 돈을 벌어 5천 개가 돼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고정관념을 깨준 브랜드가 사실은 금단의 이름, 런던 베이글. 왜 일정 부분 이상 돈 번 사람들은 다 금단의 이름들이 되는 거죠? 금단의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런던 베이글이 거의 2천억 이상으로 매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매장 6개로 이게 가능해? 라고 사람들이 이걸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내가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수천 개의 가맹을 맡고 이 가맹점주를 다 관리를 하고 불만이 있거나 이랬을 때마다 이거를 하고 이거 너무 힘든데 차라리 내가 직영 매장 대여섯 개만 깔끔하게 운영해서 여기서 극대화된 수익을 내자라고 모델을 지금은 창업 전문가들이 바꾸고 계세요. 그게 요새 제일 트렌드예요? 네, 이게 제일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쪽에는 힙한 분들이 잘 안 계십니다. 이제 특정 이름은 그렇지만은 산천가든이라던가 그걸 만드신 크리에이터 분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고깃집이나 이런 것들을 내시는데 같은 가게를 2개, 3개 정도밖에 안 내요. 이름도 저희들. 바꾸고 네, 조금씩 맞아요. 메뉴도 다 바꾸더라고요. 다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미 성공 모델이 있는데 왜 네. 바꾸지? 네, 그냥 상청가든 너무 잘 됐으니까 그러니까 을지로에 만들었고 마곡에 있는데 근데 그러지 말고 그거지 부산에도 만들고 어디에도 만들고 근데 이재모 피자 부산 가면 줄 서서 먹는. 얼마 전에도 서울로 어떻게든 모셔오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근데 절대 안 오십니다. 네. 왜요? 그 성공의 공식을 아시는 거예요. 부산에 가서 부산에서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부산시도 살리는 길이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브랜드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얘가 서울에서 여러 군데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가 너무나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이 성수동에 첫 번째 매장을 만들었던 블루보틀 같은 경우도 저희가 뉴욕 가서 일본 가서 줄 서서 먹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가 한국에 매장이 5개 생겼을 때부터 전체 줄이 아무도 없어졌어요. 해외에 가서도 아무도 거기에서 줄 서서 안 먹는 거예요. 그냥 스타벅스처럼 된 거지. 맞아요. 뭐. 수요가 지금 대기 수요까지 하면은 우리 가게의 수요가 우리가 100명을 지금 감당할 수 있는데 수요가 1000명이네. 그러면 내가 2배 정도는 늘려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은 200명이니까 그래도 800명이 못 들어오잖아요. 내가 충분히 공급을 늘리고도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에요. 200명이 냈을 뿐인데 내가 10대 1의 경쟁률에서 5대 1이 됐을 뿐인데 그러면은 갑자기 이 경쟁률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그때부터 줄이 아예 없어집니다. 되게 특이한 일이에요. 특이하네. 네, 그래서 저희도 매장을 만들어 보잖아요. 100% 확실한 건 줄을 세우잖아요. 그 다음에 줄을 서요. 줄이 없을 때는 아예 매출이 안 나와요. 어떤 이유로든 여기에서 지금 로드가 걸렸어. 그래가지고 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따라서 줄을 서요. 그런데 빨리빨리 쳐내가지고 줄을 없애잖아요. 그날 매출 바닥쳐요. 왜냐면 이 기회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니까. 이것도 그러면 전략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네. 일부러 줄을 세우는 가게가 요새 너무 많아졌어요. 안타깝지만 고객들 입장에서 되게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짜증나죠. 예. 아니 안에 자리 있는 거 뻔히 보이는데 근데 줄 세우려고
나를 전시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큰 신뢰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누가 옳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근데 사장님들은 왜 이 전략을 쓰니까? 매출로 이게 증명이 되니까. 줄을 세웠을 때 내 매출이 전체 매출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략을 계속해서 고수하시는 거예요. 혹시 줄이 서 있으면 저도 그냥 지나가다가 먹을 생각이 없는데도 뭐야 왜 줄 서 있어? 가게 간판을 한번 보고 다음에 한번 가봐요. 맵에 저장을 해놔요. 맞아요. 이게 장사에도 이런 깊이감 있는 노하우와 그리고 전략 전술이 숨어 있는지 오늘 제대로 알게 된 시간인데요. 자, 상권 속에 숨어 있는 흥망의 신호, 그 못다한 이야기는 2부에서 또 파헤쳐 봐야겠죠?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네. 제 머리 못 가는 중이라는 댓글이 이제 아마도 네, 저희도 이제 시행착오가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럼요. 그리고 왜냐면 트렌드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고의 전문가라고 나와서 지금 떠들고 있는 이 사람조차도 성공률이 저희가 한 70% 중반 정도예요. 최고죠. 네,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10개를 만들면 한 7개에서 8개 정도 성공을 하는데 2-3개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 성공률이 5월 이상을 넘기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정말 힘들어요. 예.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도전했었지만 사실은 대부분 다 힘들었었다. 그래서 내가 공간을 만드셔서 진짜 자영업에 뛰어드신다고 했었을 때는 진짜로 오랜 시간을 가지고 아이템과 상권이란 두 가지 면에서 고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전 국민이 예비 창업자.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언젠간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이게 꿈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밀려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대비. 될. 네, 맞아요. 그랬을 때 하나쯤 내가 세상이 두렵지 않은 비기를 지금부터 깎아놓으시면 좋아요. 은퇴하시고 그리고 나서 시작하시지 마시고 네. 네, 지금부터 내가 취미지만은 중국 요리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중국 요리를 은퇴하고 시작하시면 안 돼요. 그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내 취미로 생각하면서 내 사이드에 무언가를 만들어 놓으셔서 얘를 차근히 오래 저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은퇴가 두렵지 않습니다. 아. 오늘 소감을 말을 해달라고 했더니 또 다른 컨텐츠를 그러니까 지금 어? 2부를 해야겠다. 그렇죠. 네, 해야겠다. 그래서 2부에는 성공하는 자영업자 되는 방법 알려주시는 거죠. 아, 실패하지 않는 방법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부 기대해 주십시오. 끝!